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 또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서영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바뀐 거죠. 중국과 바뀐 건데 이 인도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는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서영태 기자가 갖고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아직은 인도가 중국보다는 가난한 그런 나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인도가 먼 미래에는 미국을 추월해서 1등 자리에 있는 중국을 넘어서서 또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순위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인도, 그쵸. 중국, 미국 이렇게 됩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국가? 네. 네. 어디까지나 먼 미래에 아니, 대한 전망이죠, 전망. 네. 정말 몇십 년 후에 대한 예상인데 누구의 예상이냐면 한 중국의 기업인의 예상이거든요. 예. 중국의 플랫폼 기업 중에 시트립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회장인 량젠창 회장이 저서 인구 전략을 통해서 펼친 주장인데 네. 이걸 제가 한번 정리했다고 오늘 출처부터 먼저 밝히고 가고요. 예, 예. 이 량 회장은 인도의 사람들을 인도의 경쟁력으로 꼽는데요. 우선 인도가 중국에 왜 뒤처져 있는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도는 시장 경제 지각생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서방을 따라잡으려고 시장 경제를 채택했고 예. 또 발전 가도를 달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가 한 것은 국가 중심의 계획 경제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경제 발전 계획을 모방을 했습니다, 인도가. 예. 그러면서 정부가 많은 사기업들을 국유화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시장을 억압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또 인도가 개방도 좀 꺼린 그런 나라였어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수입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자립 경제를 대신 택했는데 네. 수입 대체는 좀 실패해요. 네. 자립도 잘 못한 거죠. 예. 다른 나라 기업이랑 경쟁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게 인도 기업의 성장이 좀 저해된 그런 이유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차라리 열었으면은 인도 기업도 다른 나라 기업이랑 경쟁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 네. 수입 대체도 가능했을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이렇게 개방을 피하니까 인적인 그런 기술적 교류가 끊기니까 네. 인도 기업들이 개방을 못 해가지고 좀 성장을 많이 못했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인도는 좀 늦게나마 개혁을 단행을 하거든요. 네. 1990년대에 경제 자유화 조치들을 시행을 하면서 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한 발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량젠장 회장의 저서에 나온 얘기긴 한데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늦게 출발한 인도가 어떻게 중국을 넘어선다는 얘기인지 일단 배경이 뭐예요? 그 인구가 인도의 힘이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는데 예. 그 인도가 올해 중국을 이제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가 끝나고 집계를 하면은 인도가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게 명확해지겠죠. 예. 근데 저는 그 양적인 측면보다는 인구의 어떤 질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인도는 이공계 고등교육에 굉장히 힘쓰는 나라인데 대학생 수가 2000년에 840만 명 정도였는데 예. 2013년 2380만 명, 예. 2020년 35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대학생 수만 3,500만 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한 수준이고요. 예. 특히 인도의 이공계 인재풀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인도에 이공계 천재들이 많다. 네. 엄청 수학 잘하는 많다죠. 천재들이 많고 예, 예.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뭐 굴지 대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데도 인도인 엔지니어들이 있고 네. 이 인도의 인구의 질적 수준이 또 어디서 나타나면은 미국 대학원 진학에 나타나요. 미국 대학 그러니까 가서. 그 어떤 나라의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 인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싶으면은 미국 예. 대학원에서 예. 그 나라 학생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딴 외국인 비중 중에서 네.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합니다. 2006년 기준인데 네. 인도인이 12%입니다. 네. 유럽이 13.9예요. 유럽을 다 해서 13.5. 그렇죠. 유럽 전체가 유럽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유럽이랑 맞먹는 수준인 겁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많네요. 량 회장은 이 정도가 선진국 대비로는 좀 떨어지는데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엄청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또 영어
우리 또 영어 공부 많이 했잖아요. 수학 공부도 많이 했는데 영어 예. 공부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글로벌 공용어인 영어 구사력도 인재의 질을 또 따지죠. 그쵸. 예, 질에 또 걸려 있죠.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가 이제 공용어가 됐는데 영어를 잘하는 인도인이랑 인도 기업이라면은 해외 진출에 더 수월하겠죠. 훨씬 네. 쉽죠. 그 인도계 CEO가 인도의 수출품 중 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네, 재밌는 말인데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구글의 사티아 나델라나 순다르 피차이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인도계 CEO들이 그러네요. 미국에서도 그러네요. 정말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도 인재들의 영향력이 대단한데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실리콘밸리 테크 스타트업 3분의 1 중에서 3분의 1 창업자가 다 인도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에 재직하는 인도의 임직원들이 예. 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도에도 더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연구개발센터를 지을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예. 아무래도 모국에도 또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또 이 부분도 네.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젊다라는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다?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 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또 젊은 젊기까지. 사람들. 네. 맨파워가 대단한 네. 거죠. 인도는 젊은 코끼리고 중국은 늙어가는 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네, 인도의 중위 연령이 28살입니다. 예. 정말 좋네요. 네, 중국의 중위 연령은 그보다 10살 많은 38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도의 출산율도 중국이랑 큰 차이가 나는데 2.05명, 2020년 기준이지만 2.05명이고 중국의 출산율은 1.28명이거든요. 예. 상당한 갭이 있죠.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출산율과도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만, 네. 2022년에 인도에서 태어난 아기가 2,400만 명이었는데 네. 중국은 인도랑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져면서도 네. 950만 명 정도인 겁니다. 아하. 정말 많네요. 비슷한 14억인데 신생아는 2,400만, 여기는 1,000만이 안 되는. 거의 3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40년에 되면은 인도랑 중국의 나이 차가 더 명확해질 건데 두 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15세에서 64세 인구요. 예. 각각 8억 명. 인도는 8억 명, 중국은 5억 명입니다. 차이가 많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 인도의 노동 생산성이 중국 수준의 3분의 2여도 그래도 인도의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는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8억 명의 60%가 5억 명이니까 그러네요. 뭐 숫자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 2070년이 오면은 인도의 청년 인구 그러니까 20살에서 39 예. 여기가 한 4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도 중국의 한 2배 이상으로 그렇죠.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구 추계에 따라 가지고 2070년을 전망한 건데 네. 무엇보다 젊은 인구가 왜 중요하냐면은 뭐 힘이 좋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창의성과 혁신이 젊은 사람들 머리에서 맞아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량 회장은 이 창조력이랑 창업 정신이 가장 뛰어난 나이대의 그 인구를 많이 보유한 그 인도의 젊은이들, 고령 사회에 있는 중국의 젊은이들과 다르게 또 어떤 기업가 정신, 어떤 그러니까요. 혁신가적 면모를 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또 경제의 또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본 걸 수 있어요. 양 회장이 진짜 이 젊은 층의 수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죠. 네. 공급의 질 이걸 잘 본 것 같은데 많이 배우고 영어도 잘하고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네. 이런 젊은이들이 두껍고 네. 이미 인도는 근데 중국의 성장률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서고 있고 지난해 7.2% 성장을 했죠. 예. 앞으로도 고속 성장할 전망인데요. S&P 글로벌은 인도가 2030년에는 독일이랑 일본을 제치고 3위 경제대국에 올라설 것으로 관측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평균 6.2%의 성장을 전제로 한 겁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6.2% 성장한다는 거는 네. 어마무시한 성장 속도고요. 여기서 이제 3위에 간다는 게 S&P 글로벌의 전망인데 2075년에는 2위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전망입니다. 아. 예, 그때 되면은 중국에 이어서 2위다라는 게 골드만삭스 전망이고 예. 역시나 인도의 젊은 인구를 어떤 성장 동력으로 봤습니다. 근데 량 회장은 좀 더 가서 인도가 중국도 제치고 1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네. 중국이 한 10여 년 뒤에 미국을 넘어선다면은 그럼 또 인도가 다시 1등을 하고 있는 중국을 제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네.
양 회장은 미국과 중국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도까지 이런 주요 경제국 세 곳이 1위가 되냐, 2위가 되냐, 어떤 경제 대국이 되냐, 누가 더 잘 나가게 되냐는 결국 그 상대적 경쟁력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요인은 인구의 변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보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인구 절벽, 정말 네. 출산율 심각하죠. 저하 심각한데 네. 이건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력 자체, 네. 국가의 존립 자체에도 네.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자세히 한번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수가 없다면은 뭐 방법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질적 수준을 또 높이면 돼요. 예, 질적 수준을 또 높이면 그게 뭐 결국에는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리스킬링, 그러니까 재교육도 하고. 재교육하고 그리고 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 혹은 대학생들에 대해서 교육 개혁도 해가지고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그쵸.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는 네, 생산성을 그렇게 끌어올리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다시 리스킬링 해가지고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맞아요. 질적인 게 중요하니까. 예. 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서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